저는 35년 공무원 생활 끝에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시작한 파크골프에서 초록 모자 쓴 63세 여성을 만났죠. 그분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오랜만에 느낀 설렘이었어요. 그런데 1년 뒤 저는 폐공장 경비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90만 원, 연락할 가족도 없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파크골프장에서 받은 웃음 한 번이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71세 김도현입니다. 35년간 구청 민원과에서 공무원으로 일했고 정년 퇴직한 지 이제 3년째를 보내고 있어요. 퇴직할 때만 해도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그동안 못 가본 곳도 가고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하루하루가 그냥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TV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있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소파에 누워서 오후 드라마 보다가 저녁 먹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괜찮다 싶었어요. 직장 다닐 때는 아침 7시면 집 나가서 밤 8시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니까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허리가 좀 안 좋긴 했는데 하루 종일 소파에만 있으니까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 쪽으로 저린 통증이 내려오는 거예요. 밤에는 밤대로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내하고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밥상 앞에 마주 앉아도 눈도 안 마주치고 오가는 말이라고는 아내가 묻는 약 먹었냐는 말이랑 제가 반찬 짜다고 투덜대는 말 정도였죠.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바쁘게 지내니까 저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아내한테 할 말이 없었고요. 35년을 맞벌이로 살면서 서로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정작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추억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서로 각자 사는 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동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MRI 찍고 진료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가 꽤 진행됐다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물리치료실에서 몇 번 치료를 받고 나니까 담당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실외에서 가볍게 걷고 치는 운동을 해보시라고. 허리에는 적당한 운동이 약보다 낫다고요. 골프는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파크골프 같은 가벼운 운동이 딱 좋다고 추천해 주셨어요. 파크골프요?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파크골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공원에서 하는 게이트볼 비슷한 건가 싶었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파크골프장이 있더라고요. 입장료도 하루에 3,000원밖에 안 하고 채도 무료로 빌려준다고 해서 뭐 한번 가볼까 싶었어요.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는 그냥 좋다고만 하더라고요. 집에서 소파에만 누워있는 남편 꼴 보기 싫었나 봐요. 처음 파크골프장에 갔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이른 아침에 버스 타고 가니까 골프장 입구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3, 4, 5 모여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어색하게 매표소에서 입장권 끊고 채를 빌려서 코스로 나갔어요. 초록색 잔디가 아침 햇살 받아서 반짝이고 멀리서 공 치는 소리가 톡톡 들리는데 뭔가 가슴이 좀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는 맨날 답답하고 숨 막히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하늘도 넓고 공기도 좋고 그랬어요. 처음 채를 잡아봤어요. 골프채보다는 훨씬 가볍고 짧은데 손에 딱 맞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공을 놓고 한번 쳐봤죠.
처음이라 영 엉망이었어요. 헛스윙도 하고 공이 옆으로 튀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너 번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채 끝에 공이 딱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톡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쭉 날아가는데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래 잊고 지냈던 뭔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파크 골프장에 나갔어요. 처음엔 혼자 조용히 치다가 점점 다른 회원들하고도 인사하게 됐고 같이 라운드 도는 분들도 생겼어요. 파크 골프장에 나가는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달랐어요. 전날 밤에 옷도 미리 챙겨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뭔가 설레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죽은 시간처럼 흘러갔는데 파크 골프장에 가는 날만큼은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아내는 처음엔 좋아했어요. 제가 집에서 나가니까 편한 거죠.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조금씩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냐고, 파크 골프가 뭐 그리 재밌냐고요. 저는 그냥 운동 좀 하는 거라고 병원에서도 권했다고 했죠. 아내는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탐탁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나갔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허리만 아픈데 파크 골프장에 나가면 몸도 마음도 좀 풀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파크 골프가 제 일상에서 유일한 낙이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골프장 가는 날인가 확인하고 가는 날이면 부지런히 준비해서 나가고 안 가는 날이면 그냥 하루 종일 시간 때우다가 자고요. 허리 통증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던 거죠. 적당한 운동이 약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파크 골프장에서의 이 작은 즐거움이 나중에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요. 그날도 평소처럼 파크 골프장에 나갔는데 뭔가 달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파크 골프장 입구에서 채를 빌리고 코스로 나가는데 멀리서 초록색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는 60대 초반쯤 돼 보였는데 뭔가 다른 회원들하고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흰색 바람막이에 베이지색 치마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까지 낀 모습이 꽤 세련돼 보였죠. 그분이 공을 치는 모습을 멀리서 보는데 스윙 자세가 참 여유로웠어요. 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런데 정확하게 공을 보내는 게 오래 친 사람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파크 골프장에 오는 분들 중에 잘 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라운드를 돌다가 우연히 같은 홀에서 마주쳤어요. 그분이 먼저 제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얼굴이 참 밝으시네요. 자주 오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석 달 정도 됐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여기 다닌 지 2년 넘었다면서 자기 이름은 이수련이라고 소개했어요. 63세라고 했는데 목소리도 또랑또랑하고 피부도 좋아서 50대 후반처럼 보였어요. 수련 씨는 참말을 편하게 거는 스타일이었어요. 다른 회원들한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를 확 띄우는 그런 사람이었죠. 파크 골프장 벤치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 한가운데에 항상 수련 씨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조용히 혼자 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수련 씨가 자주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냐, 스윙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며칠 뒤였어요. 제가 혼자 연습하고 있는데 수련 씨가 제 뒤로 다가오더니 제 스윙을 한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현 씨 스윙이 거의 다 좋은데 첫 스윙에서 손목만 조금만 더 돌리시면 훨씬 멀리 나갈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직접 제 손목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손이 제 팔에 닿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잊었던 감각 같은 거요. 아내하고는 손 한번 잡는 일이 없는데 다른 여자가 제 팔을 자연스럽게 만지니까 심장이 조금 빨리 뛰더라고요. 수련 씨 말대로 손목 각도를 바꿔서 쳐봤어요.
정말로 공이 평소보다 훨씬 멀리 나갔어요. 수련 씨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봤죠? 제 말대로 하면 잘 된다고. 도현 씨는 자세만 조금 다듬으면 진짜 고수 될 거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집에서는 뭘 해도 아내한테 잔소리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작은 발전도 알아봐 주니까 뭔가 제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라운드가 끝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수련 씨가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사와서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파크골프 이야기만 했어요. 언제부터 쳤냐, 어느 동네 사냐, 그런 거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련 씨가 제 이름을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도현 씨는 이렇고, 도현 씨는 저렇고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정성스럽게 불러주니까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웠어요. 수련 씨는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줬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 35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고, 그 긴 세월 한자리에서 버틴 것도 대단한 거라고 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파크골프 시작했다고 하니까 본인도 무릎 수술하고 재활 겸 시작했다면서 공감해 주고요. 사소한 이야기에도 고개 끄덕이면서 웃어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맞장구를 쳐주니까 이야기하는 게 편했어요. 집에서는 아내한테 뭐 하나 말하려고 해도 시큰둥하거나 잔소리가 돌아오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그날 이후로 파크골프장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수련 씨를 찾게 됐어요. 멀리서 초록 모자가 보이면 반가웠고 같이 라운드 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라운드 끝나고도 벤치에서 1시간씩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었죠. 수련 씨는 본인 이야기도 조금씩 해줬어요. 남편이랑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혼자 사는데 외롭지는 않다고,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다고요. 딸 하나가 결혼해서 지방에 사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러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게 뭐가 외로우냐고, 친구들도 많고 취미도 있으면 그만이라고 웃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저는 아내랑 같이 살면서도 외로운데 수련 씨는 혼자 사는데도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하고 싶은 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참 멋져 보였어요. 저는 평생 뭔가에 얽매여서 살았거든요.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집에서는 아내 눈치,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아내 눈치 보면서 사는데 수련 씨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2~3번 나가던 파크골프장을 거의 매일 나가기 시작했어요. 명분은 허리 재활이었지만 사실은 수련 씨를 만나고 싶어서였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재미없는데 파크골프장에 나가면 수련 씨가 있고 수련 씨랑 이야기하면 하루가 즐거웠어요. 제 말을 들어주고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가 잘한 거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라운드 돌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했죠. 아내는 파크골프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매일같이 나가는 게 정상이냐고 따졌어요. 저는 운동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했지만 아내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거기 여자들도 많이 오냐고,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냐고요. 처음엔 황당했어요. 71세 노인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했죠. 그런데 속으로는 찔리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수련 씨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물론 뭐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파크골프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죠. 그런데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수련 씨를 생각할 때 심장이 조금씩 뛰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지요. 아내랑은 점점 말이 줄었어요. 밥상 앞에 앉아도 서로 말이 없고 저는 빨리 밥 먹고 나가고 싶었고 아내는 저를 째려보듯 쳐다봤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원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파크 골프장에 나가면 수련 씨가 있고 거기서만큼은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더 중요했어요. 어느 날 수련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도현 씨는 요즘 행복하냐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행복이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파크 골프장 나오는 게 좋다고, 여기 있으면 기분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수련 씨는 빙긋 웃으면서 그럼 됐다고,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위험한 건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오늘도 파크 골프장에 가면 수련 씨를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나는 그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걸까요? 수련 씨랑 친해진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라운드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수련 씨가 제 채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도현 씨 스윙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 정도 실력이면 시니어 대회 나가도 되겠다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대회를 나가요? 그냥 취미로 치는 건데요. 그랬더니 수련 씨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도현 씨는 잠재력이 있다고, 좀 더 제대로 배우면 충분히 상도 탈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71세 인생에서 뭔가를 이룬다는 게, 상을 탄다는 게 가능할까요? 젊었을 때는 그냥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애들 키우느라 바빴고 제 꿈이나 성취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 제게 잠재력이 있다고, 뭔가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니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뒤 수련 씨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도현 씨가 진짜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 장비부터 바꿔야 한다고요. 지금 쓰는 건 골프장에서 빌려주는 무료채인데 이건 초보자용이라 스윙이 제대로 안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골프용품 매장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망설여졌어요. 채를 새로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수련 씨가 이건 투자라고, 좋은 장비로 제대로 배우면 나중에 대회 나가서 상금도 탈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다음 주에 수련 씨랑 같이 골프용품점에 갔어요. 가게 주인이랑 수련 씨가 친한 사이인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수련 씨가 제 실력을 설명하면서 중급자용으로 좋은 걸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주인이 몇 가지 채를 꺼내 보여줬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일 싼 게 80만 원, 수련 씨가 추천하는 건 150만 원이었어요. 저는 너무 비싸다고 그냥 무료채 써도 되지 않냐고 했죠. 그런데 수련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면서 말했어요. 도현 씨, 이건 그냥 채가 아니라 도현 씨 인생 2막을 위한 투자라고요. 지금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여기서 아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채 샀는데 그게 실력 늘리는데 정말 도움됐다고 했어요. 가게 주인도 거들었어요. 이 채가 정말 좋은 거라고, 시니어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쓴다고요. 결국 저는 150만 원짜리 채를 샀어요. 카드를 긁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퇴직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죠. 집에 가면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걱정됐고요. 그런데 수련 씨가 제 새 채를 보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이제 도현 씨 실력이 확 늘 거라고, 자기가 옆에서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에는 수련 씨가 정회원 등록을 권했어요. 지금은 일일 입장료 내고 다니는데 정회원 되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라커도 쓸 수 있다고요. 게다가 정회원들끼리만 하는 원래 대회도 있는데 거기서 입상하면 전국 대회에 나갈 자격이 생긴다고 했어요. 등록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1년에 1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망설였어요. 채 사느라 벌써 150만 원 썼는데 또 120만 원이요? 수련 씨는 제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도현 씨, 인생에서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젊었을 때는 가족 위해서, 직장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도현 씨를 위해서 쓸 때라고요. 그리고 정회원 안 되면 원래 대회도 못 나가고 그럼 실력도 늘기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결국 또 등록했어요.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였지만 수련 씨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제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회원이 되고 나니까 수련 씨가 개인 레슨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골프장에 전문 강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배우면 자세가 확실히 교정된다고요. 한 달에 50만 원인데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레슨 받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부터 좀 부담스러웠어요. 채 150만 원, 회원권 120만 원, 거기다 매달 50만 원씩 레슨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 씨 표정이 조금 서운해 보이더라고요. 도현 씨가 진짜 대회 나갈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취미로만 칠 건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도현 씨 실력이 아까워서 하는 말인데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제가 수련 씨를 실망시킨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레슨 받겠다고 했어요. 수련 씨 얼굴이 환해지면서 도현 씨는 역시 다르다고 자기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레슨을 시작하고 나서는 지출이 더 늘었어요. 레슨비만 매달 50만 원 나가는데 거기다 수련 씨랑 같이 라운드 돌고 나면 식사도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엔 각자 계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련 씨가 자연스럽게 제가 계산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식사비가 한 번에 45만 원씩 나갔고 가끔 택시 타고 같이 이동할 때도 제가 냈어요. 한 달에 파크골프 관련해서 쓰는 돈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퇴직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처음 퇴직할 때 받은 돈이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 쓰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이미 반 정도 줄어 있었고 거기서 파크골프 관련 지출이 몇 달 동안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집에서 아내가 통장 정리하다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돈이 나갔냐고, 뭐에 쓴 거냐고요. 저는 운동용품 좀 샀다고, 회원권 등록했다고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내는 미친 거 아니냐고, 파크골프에 그렇게 돈을 쓰냐고 소리쳤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내한테 큰 소리쳤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이래? 평생 가족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 좀 위해서 쓰면 안 돼?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신이 있냐고, 나이 먹고 골프장에서 여자 꼬셔서 돈 쓰는 게 멋있어 보이냐고 따졌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여자는 무슨 여자냐고, 그냥 같이 운동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찔렸어요. 맞아요. 수련 씨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련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시간 있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파크골프장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수련 씨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꺼냈어요. 도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몰래 만나는 남자친구 따위는 싫어요. 우리가 그냥 파크골프 치는 사이로만 남을 거면 차라리 그만 봐요. 떳떳한 관계가 아니면 나도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뭐 잘못된 사이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했죠. 수련 씨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도현 씨 마음은 알아요. 나도 도현 씨 좋아해요. 근데 도현 씨는 유부남이잖아요. 집에 부인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자주 만나면 나도 욕먹고 도현 씨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세요. 부인이랑 계속 살 거면 저랑은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고 아니면 정리하고 떳떳하게 만나든가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정리를 하라고요? 이혼을 하라는 말인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수련 씨는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이상의 감정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건가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내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났고 수련 씨 생각을 하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고요. 서로 불행한데 왜 같이 사냐고 이제 그만 각자 살자고 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제 정신이 아니라는 듯이 웃더니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발작하듯 소리쳤어요. 거센 싸움이 벌어졌고 아내는 울면서 이혼 절대 안 한다고, 내가 미쳤다고, 골프장 여자 때문에 가족 버리냐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옷까지 몇 벌 챙겨서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어요. 아내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정말 자유를 찾은 건가요? 아니면 파멸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건가요? 집을 나온 날 저는 짐 가방 하나 들고 수련 씨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수련 씨가 놀라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로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지금 PC방에 있다고 했더니 거기서 기다리라고 자기가 알아본 곳이 있다고 했어요. 1시간쯤 뒤에 수련 씨가 차를 몰고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도착한 곳은 역 근처 오피스텔이었어요. 작은 원룸인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수련 씨가 이미 부동산 통해서 알아봤다면서 도현 씨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라고 했어요. 계약은 빨리 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오늘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35년 살던 집에 있었는데 이제 이런 좁은 방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죠. 그런데 수련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새 출발이라고, 도현 씨가 용기 낸 거 정말 대단하다고 격려해 줬어요. 그 말에 조금 위로받아서 저는 그날 바로 계약했어요.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그냥 빈 방이었어요. 수련 씨가 당장 필요한 건 내일 같이 사러 가자고 했어요. 그날 밤은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잤는데 천장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3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요?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아들들 얼굴도 떠올랐어요. 그런데 동시에 수련 씨 얼굴도 떠올랐어요.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수련 씨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설레기도 했어요. 다음 날 수련 씨가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같이 가전제품 매장 가서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샀어요. 침대도 사고 이불이랑 수건 같은 것도 샀어요. 계산하고 나니까 2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카드 긁으면서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수련 씨가 옆에서 이것저것 골라주고 신경 써주니까 뭔가 제가 보살핌 받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는 아내가 이런 걸 같이 고른 적도 없었거든요. 짐 정리를 하는데 수련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도현 씨, 전처나 자식들이 여기로 찾아올 수 있잖아요. 만약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저까지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번호를 바꾸라고요? 이 번호 20년 넘게 쓴 건데요. 수련 씨는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새 출발하는데 과거 연락처 그대로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번호를 바꿨어요. 통신사 가서 새 번호 받고 나오는데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20년 넘게 쓴 번호가 사라진다는 게요. 그동안 이 번호로 아내한테 연락하고 아들들한테 연락하고 직장 동료들하고도 연락했는데 이제 그게 다 끊기는 거잖아요. 수련 씨는 제 새 번호를 받아 적으면서 이제 도현 씨는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웃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련 씨가 제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니 연락처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전처 번호, 아들들 번호, 이건 다 지워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만 아들들 번호까지 지울 필요는 없지 않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련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현 씨가 진짜 새 출발할 거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아들들도 결국은 전처 편이라고 나중에 아들들이 도연 씨 설득하러 오면 또 흔들린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 같기도 했고 틀린 말 같기도 했고요. 결국 수련 씨 말대로 아내 번호, 큰아들 번호, 작은아들 번호 다 지웠어요. 그리고 예전 직장 동료들 번호도 몇 개 지웠어요. 수련 씨가 그 사람들도 나중에 전처한테 도현 씨 어디 있냐고 물으면 다 말할 거라고 했거든요. 연락처를 지우고 나니까 제 휴대폰에는 수련 씨 번호랑 몇 안 되는 사람들 번호만 남았어요. 파크 골프장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라운드 돌고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막걸리 한잔하고 그랬는데 수련 씨가 이제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전처가 파크 골프장까지 찾아올 수 있다고 그러면 동호회 사람들한테 소문나고 난리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라운드 돌자고 했어요. 다른 회원들이 같이 돌자고 해도 적당히 거절하고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파크 골프장에서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하는데 저는 대충 손만 흔들고 수련 씨 따라가야 했으니까요. 어떤 회원은 요즘 왜 혼자만 다니냐고 우리도 같이 치자고 했는데 수련 씨가 대신 대답했어요. 도현 씨가 대회 준비 중이라 개인 연습 좀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점점 다른 회원들하고 멀어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제 세상이 정말 좁아진 게 느껴졌어요.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수련 씨밖에 없고 파크 골프장에서도 수련 씨하고만 다니니까요. 오피스텔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웠어요. TV 틀어놓고 있어도 집에서처럼 익숙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수련 씨한테 전화했어요. 수련 씨는 바쁘다고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받아줬어요. 그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어느 날 제가 수련 씨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수련 씨밖에 없는데요. 수련 씨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도현 씨, 사람은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진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요. 나는 도현 씨가 용기 내서 선택한 거 정말 존경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위로받았어요. 그래, 나를 선택해 준 사람은 수련 씨 하나뿐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예요. 수련 씨가 저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현 씨, 노후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퇴직금이랑 연금 같은 거요. 저는 그냥 통장에 넣어놨다고 매달 국민연금 140만 원 나온다고 했어요. 수련 씨는 그건 안 된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면 이자도 안 붙고 손해라고 했어요. 노후에 병원비라도 걱정 없게 하려면 예금이랑 연금 구조를 자기가 한번 정리해 줄까요? 저는 좀 놀랐어요. 재산 이야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련 씨가 자기 친구 중에 재무설계사 있다고 그 사람 통해서 좋은 상품 알아보면 수익률 훨씬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도현 씨 통장 잔액이랑 연금 액수 정도는 알아야 설계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제 재산 상황을 말해야 하나요? 그런데 수련 씨가 뭐가 불편하냐고 우리 사이에 뭘 숨기냐고 했어요. 결국 저는 말했어요. 퇴직금 통장에 지금 4천만 원 정도 남아있고 매달 연금 140만 원 나온다고요. 수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4천만 원이면 괜찮다고 이걸 잘 굴리면 노후에 큰 도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재무설계사 만나자고 같이 상담받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오피스텔에 혼자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제 남은 건 수련 씨와 통장에 있는 돈뿐이구나.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고립이었을까요? 수련 씨가 말한 재무설계사는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약속 당일에 수련 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만나자고 했다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이야기가 흐지부지 됐어요.
대신 수련 씨는 제 통장 잔액이 4천만 원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짧게 끊을 때가 많아졌고 파크 골프장에서도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수련 씨 마음이 식은 건가 싶었죠.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라운드 끝나고 밥 먹을 때 비싼 식당 가자고 하고 수련 씨가 갖고 싶다던 골프화도 사줬어요. 30만 원짜리였는데 수련 씨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다지만 적어도 관심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쯤 그렇게 지냈을까요? 어느 날 수련 씨가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도현 씨, 큰일 났어요. 좋은 일이요? 전국 시니어 파크골프 대회 출전권 얘기가 나왔다고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제가 무슨 대회를 나가요? 수련 씨는 설명했어요. 자기가 파크골프 협회 쪽 사람들한테 도현 씨 이야기를 했더니 실력 있는 시니어 선수를 찾고 있었대요. 그런데 출전하려면 협회 등록이랑 컨디션 조율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게 좀 복잡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수련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협회 쪽 사람들이 선수 선발할 때 여러 가지 보는데 장비 상태, 훈련 이력, 그리고 협회 지원금 같은 것도 고려한대요. 지원금이요? 네, 선수 육성 지원금인데 보통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요. 그 돈으로 집중 훈련도 받고 협회 쪽 코치진하고도 조율하고 그런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수련 씨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도현 씨,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전국 대회 나가서 입상하면 상금도 있고 나중에 지도자 자격증도 딸 수 있어요. 그럼 파크골프 강사로 일하면서 노후에 수입도 생기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투자예요. 도현 씨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요. 저는 머뭇거렸어요. 통장에 4천만 원 있는데 3천만 원을 쓰면 1천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수련 씨가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도현 씨가 진짜 새로운 인생 살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도현 씨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뛰어다녔는데 정작 본인은 돈이 아깝다고 하니까 허탈하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련 씨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제 곁에 남은 사람은 수련 씨밖에 없었으니까요. 고민하다가 며칠 뒤에 수련 씨한테 연락했어요. 알겠다고 3천만 원 만들겠다고요. 수련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도현 씨가 역시 다르다고 자기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 돈이 협회로 들어가는데 도현 씨 명의로 입금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협회 쪽에서 여자가 남자 선수 후원하는 걸로 알면 이상한 소문 낸다고요. 그러니까 수련 씨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의심이 들었어요. 왜 수련 씨 명의로 가야 하죠? 그냥 제 명의로 협회에 직접 내면 안 돼요? 수련 씨는 설명했어요. 협회 규정상 선수 본인이 직접 내는 건 안 되고 후원자 명의로 들어가야 한대요. 그리고 수련 씨가 오래전부터 협회 사람들이랑 친하니까 수련 씨 명의로 가는 게 처리도 빠르다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파크골프 협회 규정 같은 건 저도 잘 모르니까요. 다음 날 수련 씨가 계좌번호를 보내왔어요. 여기로 3천만 원 보내달라고요. 저는 은행 앱을 켜고 한참 망설였어요. 이게 맞나? 정말 대회 출전하는 거 맞나? 그런데 수련 씨한테 전화했더니 빨리 보내야 다음 달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고, 늦으면 기회 놓친다고 재촉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좌 이체를 했어요. 3천만 원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잔액은 1천만 원 조금 넘게 남았어요. 이체하고 나니까 수련 씨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도현 씨 덕분에 서류 접수 잘 됐다고, 이제 한 달 뒤 대회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 수련 씨를 믿어야지.
수련 씨가 날 속일 리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보낸 다음 날부터 수련 씨가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늦었어요. 파크 골프장에도 안 나왔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대회 준비한다고 협회 사람들 만나느라 바쁜가 보다 싶었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2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파크 골프장에 나갔어요. 혹시 수련 씨가 나왔나 싶어서요. 그런데 입구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붙어 있었어요. 이수련에게 사기당한 사람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글을 읽어보니 이수련이라는 사람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으면 연락달라고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다른 게시물도 있었어요. 이수련 주의하세요 라는 글인데 파크 골프장에서 친해진 척하다가 돈 뜯어가는 사기꾼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주변에 있던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수련이라는 사람 아시냐고요? 한 회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알죠. 몇 달 전까지 여기 다녔는데 사기 전과자라더라고요.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가는 걸로 유명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천만 원. 제가 보낸 3천만 원이 사기였다는 건가요? 아니야, 아닐 거야. 수련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허겁지겁 오피스텔로 뛰어갔어요. 숨이 차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수련 씨가 사준다고 해서 같이 고른 커튼도 없고 수련 씨가 놔뒀던 슬리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건물주한테 전화했어요. 계약자 이수련 씨 연락처 아냐고 어디 갔냐고 소리쳤어요. 건물주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수련 씨요? 그분 2달 전에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다 가져갔어요. 새 계약자는 도연 씨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계약자가 저예요? 제 명의로 계약됐다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오피스텔 계약할 때 수련 씨가 서류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 제 명의였던 거예요. 보증금 500만 원도 제 돈이었고 수련 씨는 한 푼도 안 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련 씨는 처음부터 보증금까지 다 챙길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손에 휴대폰을 쥐고 수련 씨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들렸어요. 몇 번을 걸어도 똑같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수련 씨 어디 있어요? 연락 좀 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저는 은행 앱을 열어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잔액 89만 7,430원. 1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퇴직금 8천만 원, 그게 3년 만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줄어들었어요. 파크골프 장비, 회원권, 레슨비, 오피스텔 보증금, 가전제품, 그리고 마지막 3천만 원까지 다 사라졌어요. 텅 빈 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크게 운 적이 없었어요.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파크 골프장에서 처음 받았던 그 웃음 한 번, 그게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피스텔에서 쫓겨난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월세를 못 내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거든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방 하나였는요. 그걸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1월 말이었는데 벌써 날씨가 꽤 추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걸었어요. 역 대합실에서 하룻밤 보내고 다음 날은 찜질방에 갔어요. 입장료 8,000원이 아까웠지만 추위를 피할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일주일쯤 그렇게 떠돌다가 구청 복지과에 찾아갔어요. 노숙자 쉼터를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제 주민등록증 보더니
35년 공무원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파크골프장에서 만난 여자한테 속아서 전 재산 날렸다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어요. 노숙자 쉼터에 들어갔어요. 방 하나에 2층 침대 4개가 있고 8명이 같이 쓰는 곳이었어요. 담배 냄새, 땀 냄새가 섞여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밤에는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했죠. 한 달 동안 거기서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에서 주는 밥 먹고 낮에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쉼터에서 만난 한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야간 경비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급여는 한 달에 180만 원인데 숙식이 제공된다고 했어요. 저는 당장 하겠다고 했어요. 쉼터에서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폐공장 단지 야간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공단인데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서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지키는 곳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경비실이었어요.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데 2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나머지 시간은 경비실에서 CCTV 보면서 대기하는 거였어요. 경비실은 정말 춥고 좁았어요. 전기장판 하나랑 전기난로 하나가 전부였는데 한겨울에는 그것만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발이 시렸어요. 식사는 컵라면으로 때웠어요. 경비실에 전기포트 하나 있어서 거기에 물 끓여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전부였어요. 하루에 2개 먹으면 그게 아침이자 저녁이었어요. 밤에 혼자 앉아서 텅 빈 공장 단지를 바라보면 제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싶었어요. 35년 공무원 생활, 정년퇴직, 퇴직금 8천만 원, 그게 3년 만에 폐공장 경비로 전락했어요. 누가 믿겠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파크골프장에 처음 갔을 때? 수련 씨를 만났을 때? 비싼 채를 샀을 때? 아니면 집을 나왔을 때요? 매일같이 떠올랐어요. 파크골프장에서 수련 씨가 처음으로 제게 웃어주던 그 순간이요. 그 웃음 한 번이 제게는 구원처럼 느껴졌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알아봐주고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말을 들어주니까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외로웠던 거예요, 저는. 35년을 아내랑 살면서도 외로웠고 은퇴하고 나서는 더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을 수련 씨가 채워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수련 씨는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 통장을 좋아했던 거예요. 제가 퇴직금 8천만 원 있다고 했을 때부터 수련 씨는 계획을 세운 거였겠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다 빼낼까? 비싼 채 사게 하고 회원권 끊게 하고 레슨비 내게 하고 집 나오게 하고 오피스텔 계약하게 하고 마지막에 3천만 원까지 털어가는 거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12월이 되자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경비실 안에 있어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순찰 돌 때는 손이 시려서 제대로 손전등도 못 잡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새벽 4시쯤 순찰을 돌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뭔가 조이는 것처럼 숨이 안 쉬어졌어요. 한 걸음 걷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 나 이렇게 가는구나. 정신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가 옆에서 뭔가를 물어봤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요? 저한테 보호자가 있나요? 아내는 이혼했고 아들들 연락처는 다 지웠고요. 간호사가 제 휴대폰을 뒤져서 몇 안 되는 연락처 중에 혹시 가족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었어요. 다 지웠으니까요. 결국 주민등록번호로 가족을 찾았대요. 한참 뒤에 큰아들한테 연락이 닿았고 아들이 동생한테도 연락했대요. 몇 시간 뒤에 두 아들이 병원에 왔어요.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였어요. 창문 너머로 복도가 보였는데 거기 아들 둘이 서 있었어요. 멀리서 병실을 쳐다만 보고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간호사가 아들들한테 뭔가 설명하는 게 보였어요. 아들들은 고개만 끄덕이고 여전히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10분쯤 그렇게 서 있다가 큰아들이 간호사한테 뭐라고 말하고는 동생 데리고 돌아섰어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저 아이들한테 뭘 해줬나요? 집 나가면서 연락처 다 지우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보고요.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협심증이고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요. 입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저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겠다고 했어요.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남았지만 다음 달 되면 연금 140만 원 들어오니까요. 그걸로 병원비 내고 퇴원하면 또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아들들한테요?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쓰기로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서 한 글자씩 눌렀어요.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아빠다. 병원까지 와줘서 고맙다. 들어오지 않은 것도 이해한다. 아빠가 너희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아빠는 평생 외로웠다. 엄마랑 살면서도 외로웠고 은퇴하고 나서는 더 외로웠다. 그 외로움을 핑계로 욕심을 부렸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사기였다. 결국 내 선택이었다. 내 이기심이 내 노후와 가족의 마음을 함께 망쳤다. 미안하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너희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외로워도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해라. 멀리 있는 웃음 한 번에 속지 마라. 아빠는 이제 편히 쉬고 싶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71년을 살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편지 하나 쓰네요. 너무 늦었지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어요. 조용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평범한 일상,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게 돼요.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